두레박을 올려라. 최인호 단편 소설. 누구 우물 밑바닥에 내려가 본 사람이 있는가? 나는 내려가 봤다. 내 아주 어릴 때 우물에 빠져 죽은 혼을 구경하기 위해서 두레박을 타고 내려가 봤었다. 물론 두레박 줄은 튼튼했지. 우리 동리에 제 서방 빼어놓고 딴 남자 좋아하다 미쳐 치마로 얼굴 뒤집어 쓰고는 우물에 빠져 죽은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 우물은 쓰지 않았고 달 밝은 밤이면 우물 속에서 하얀 옷 입은 귀신이 나와 머리 풀고 춤추다가 날 밝으면 다시 우물 밑으로 들어가곤 한다고 했었다. 나는 그 우물 밑에 들어가 봤다. 물론 겁이야 났었지. 하지만 그만한 겁좀 없이 어떻게 귀신을 만날 수 있겠는가. 튼튼한 아이놈 둘이 두레박 끈을 힘차게 쥐어들고 나는 두레박에 메어 달려서 우물 밑으로 들어갔었다. 얼마쯤 들어가다 고개를 쳐들고 우물 아가리를 쳐다보았지. 그곳엔 동전만큼 하늘이 보였다. 그 하늘이 점점 작아지더니 나는 아주 깊은 우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중간쯤인가 들어가려니까 돌연 숨이 막혀 오고 눈알이 아려오고 이끼 낀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물기가 얼굴에 들키면서 모기 녀석들이 날아 내 몸을 뜯어내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다가와서 나는 그만 소리 질렀다. 야, 이 자식아, 두레박 좀 올려라. 관 속에서 죽은 녀석이 소리 지른다면 어떤 소리가 날까? 내가 지른 소리는 관 속에서 죽은 자식이 지르는 소리였을 것이다. 그 무렵 내게 즐거운 일이 있었다면 우연히 그 애가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서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그 짓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음에 나는 그 애가 구역질을 웩웩 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헐떡거리는 것을 볼 때마다 단순한 피로 때문이겠거니 생각하였었다. 그것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그 애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에 관심이 없는 그 애로서는 자신의 몸 변화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그 구역질이라든가 작은 물건을 들어올릴 때마다 부쩍부쩍 솟는 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구역질이 날로 심해지고 눈에 띌 정도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그 애는 어느 날 저녁 내게 한숨을 쉬면서 얘기했었다. 어쩌면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상이라니? 일테면 임신 같은 거. 아주 담담하게 그 애는 얘기했다. 나는 놀라서 그 애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내게는 놀라운 충격이었다. 우리가 비록 배가 고파도 책을 팔지 않고 시험 공부를 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도 어두운 우리의 방에서 꽃 하나 키우지 못하는 실로 무력하고 무능한 젊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자책감에 빠져있을 동안에도 그 애의 뱃속에는 온 땅 밑에서 씨앗이 자라듯 살아있는 생명체가 꿈틀거리며 잉태되어 있다는 사실은 내게 놀라울 만큼 소란한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추측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나는 그 애를 끌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병원에 가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만한 돈을 가진 것이 없었으므로 나는 고민하였다.
벌레에 물려도 머크로크럼 살 정도의 돈까지 없는 우리로서는 병원에 가서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할 여유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고민 끝에 나는 의과 대학에 다니고 있는 친구 녀석을 생각해내었다. 내가 의논하자 그 녀석은 말했다. 그건 간단해. 어떻게? 임신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은 간단해. 녀석은 아주 단순하게 말을 잘랐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채소밭을 찾아가면 돼. 채소밭을? 믿어지지 않겠지만 채소밭을 찾아가서 오줌을 싸보면 된다고. 그래서 다음날 채소밭에 채소가 무성히 자랐으면 임신이고 시들어 버리면 임신 아니야. 정말이냐? 나는 녀석이 아마 사기를 치는 것 같아서 진지하게 되물었다. 그러자 녀석은 웃지도 않고 대답했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 새끼 아들이다. 그날 저녁 그 애와 나는 학교 옆에 기찻길을 따라 걸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에 비껴서 있었고 초여름에 찬란한 햇볕이 지고 있었다. 낮잠을 자고 났을 때와 같은 무서운 정적이 저녁 무렵의 풍경을 엄격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철길을 따라 얼마만큼 걷자 들이 나타났고 그 들판에 쭈그리고 앉아 그 애는 오줌을 쌌다. 대지 위에는 푸른 채소들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늘을 어지러이 나르는 새들을 따라서.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뛰어서 그 채소밭에 나가보았는데 그 애가 앉아서 오줌 눈 곳을 꼭 집어 어디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했지만 온 주인은 밤새 고맙게도 자란 채소들로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었다. 아침 이슬이 맺힌 채소들마다 밝아오는 아침 햇살로 주렴을 두른 듯 번쩍 번쩍이고 있었다. 나는 밭 이랑을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땅에 머리를 곤두박질 치면서 웃어대었다. 내가 뛰어들어와 잠든 그 애를 깨워 임신했다고 고함쳐 말하자 그 애는 느닷없이 울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이내 울음을 그치고 옷을 갈아입었었다. 우리는 거리로 나왔다. 식료품 공중전화통 앞에서 그 애는 전화를 걸었고 나는 우두커니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찰칵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그 애는 이야기를 하였다. 애를 뱄어요. 그 애는 전화기에 매어 달렸다. 하려고만 할 수 있다면 전화기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애를 죽여야겠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멍하니 그 애를 쳐다보았다.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눈물이 그 애의 얼굴에서 다시 흘러내렸다. 무서워요, 아빠. 그 애는 한참 더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전화는 곧 끊겼다. 그러자 그 애는 수북이 바꾼 동전을 미친 듯이 전화통 속에 집어넣더니 다이얼을 돌렸다. 애를 뱄어요. 그 애는 후렴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눈물이 자꾸자꾸 그 애의 얼굴에서 흘러내렸다. 애를 죽일 테예요. 도와주세요. 식료품점 밖으로 가득 물을 실은 살수차가 천천히 물을 뿌리면서 지나가고 있었다. 무서워요, 엄마. 그 애는 오전 내내 전화통에 매어 달렸다. 전화가 끊기면 다시 전화통 속에 동전을 집어넣었으며 그럴 때마다 그 애는 눈물을 흘렸다. 그 수북했던 동전이 마지막 한 개 남았을 때 그 애는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다. 애를 뱄어요.
그 애는 똑같은 어조로 전화기에 입을 대고 이야기하였다. 당신의 애를 뵀어요. 도와주세요. 그 애는 마치 한 줌 쥐었던 모이를 다 털어준 것처럼 빈손을 들어 긴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애를 죽일 테예요. 도와주세요. 마지막 통화가 끝났다. 그 애는 천천히 전화기를 놓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를 쳐다보았다. 동전 있니? 없어. 나는 대답했다. 나는 빈손을 툭툭 털어 보였다.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어디다 전화 걸었니?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그 애는 나를 쳐다보았다. 이 애를 죽이고 말 거야. 왜? 그냥. 누구의 애인데? 몰라. 그 애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그 애는 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 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돈으로 그 애의 뱃속에 든 아이를 죽이러 떠났다. 물론 그것은 내게 괴로운 일이었다. 나는 그 애에게 제발 그러지 말고 애를 낳는 게 어떠냐고 사정하였다. 그러나 그 애는 막무가내였다. 나는 그 애의 발에 내 몸을 던지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을 해보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최초의 기쁨을 그 애는 왜 단순하게 없애버리려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떼를 썼다. 내가 그 애의 몸을 붙들고 집요하게 사정하자 그 애는 내게 차갑게 얘기했다. 이 애 네 애가 아니야. 그 애는 자기의 아랫배를 가리키면서 얘기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상관없어. 누구 애든. 난 이 애가 누구의 애인지 모르겠어. 내가 키운다. 내가 키우면 되지 않니? 이 애도 아니면서? 상관없어. 이 애 내 애야. 더러운 소리 말어. 내 몸에 손대지 말어. 이 애 누구의 애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그 애는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 뿌리치면서 방을 뛰쳐나갔다. 나는 그 애를 따라가 보았다. 아주 멀리까지 그 애는 갔다. 나는 충실하게 뒤를 따랐다. 몇 개의 횡단보도를 지나고 몇 개의 육교를 지나고 그리고 몇 개의 모퉁이를 지나서 그 애는 낡고 허름한 병원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가 보았다. 병원 앞에 서서 그 애가 나오길 기다렸다. 거리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잠시 후에 그 애는 병원 문을 나왔다. 더러운 새끼. 그 애는 우리가 서 있는 다리 밑으로 흐르는 개천물을 내려다보면서 헐떡였다. 임신 6개월이래. 그러니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돌아가자. 나는 그 애의 어깨를 감싸주면서 부드럽게 타일렀다. 싫어. 그 애는 머리를 흔들었다. 난 죽여야만 돼. 딴 곳에 가볼 테야. 그 애는 또 다시 앞서 걸었다. 나는 그 애의 뒤를 놓칠까봐 빠르게 뒤를 따랐다. 거리의 불들은 한순간에 켜져서 윤택 있게 번질거리고 있었다. 그 애는 너무나 빨리 걸었으므로 나는 수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애를 찾기 위해 발돋움을 하였다. 나는 사람들을 해치고 그 애를 되쫓았다. 그러나 빠른 순간에 그 애는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사방을 돌아보았다. 바라보는 어디에도 그 애는 없었다. 나는 한참을 뛰어가 보았다. 모퉁이 근처에서 나는 또다시 병원을 발견하였다. 나는 황급히 문을 열고 병원으로 들어섰다.
병원은 텅 비어 있었다. 어디선가 칸막이 뒤편에서 찢어지는 듯한 외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였다. 돈은 드리겠어요. 얼마든지 드리겠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낮은 목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막았다. 우린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럼 뒤이어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글쎄요. 사내가 애매한 답변을 했다. 나으시면 됩니다. 나는 안심을 했다. 사내의 조롱조이 한마디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나를 안심시키고 있었다. 나는 재떨이를 뒤져 꽁초를 붙여 울었다. 철컥 문이 열리더니 그 애가 나왔다. 우두커니 빈 소파에 앉아 담배를 붙여 물고 있는 나를 보고 그 애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가운을 입은 사내가 흘깃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다. 난 금계랍을 먹을 거야. 병원을 나서면서 그 애가 중얼거렸다. 애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청산가리라도 먹을 거야. 독약도 먹고 쥐약도 먹을 거야. 이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야. 물론 나는 웃었다. 그 앤 네 애가 아니지. 그 앤 내 거야. 정말이니? 그 애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럼 정말이지 않고 네가 키우겠니? 내가 키울게. 나는 힘주어서 소리쳤다. 그 애 내가 키울 거야. 그 애 더 이상 괴롭히지 마. 그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비록 그 아이가 내 피가 섞인 아이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람. 얜 악마의 얼굴을 닮았을 거야. 그 애는 이를 악물고 나를 노려보았다. 아이를 죽이려고 머리 잘라 마련한 돈으로 우리는 음악회에 갔다. 음악회엔 수많은 성장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무대 위엔 그 애가 장차 꿈꾸는 성악가들이 나와 소프라노의 음악을 노래 부르고 있었다. 조명은 번쩍였으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박수를 쳤다. 그 애는 쉴 새 없이 콜럭이며 기침을 했는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 애가 기침을 할 때마다 은총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돌아온 늦은 밤 그 애는 노래를 불렀다. 눈에 완연히 드러난 불룩해진 배를 드러내고 그 애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애의 노래를 들으면서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야, 이 자식아, 두레박 좀 올려라.